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추중환입니다. 저는 의사로 살아온 지 어느덧 5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근육의 차이가 컸고 일어서는 힘, 그리고 삶의 길이까지 좌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근육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근육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적지 않습니다. 매년 평균 1%씩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2배로 빨라져 매년 2%까지도 줄어듭니다.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5분의 1이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어휴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유, 바로 이 근육 소실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를 넘어 근육량이 줄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창고이자 에너지 공장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근육이 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을 근육이 빨아들여 저장해 주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분들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중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합병증이 훨씬 빨리 생기는 겁니다. 또 근육은 면역력과도 직결됩니다. 감기나 폐렴에 걸렸을 때 근육이 부족하면 회복이 훨씬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근육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적으면 몸이 쓸 단백질 창고가 없는 셈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평소에 특별히 큰 병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독감에 걸린 후로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폐렴보다 더 큰 문제가 근육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해 있던 겁니다. 허벅지 둘레가 또래 평균보다 8cm나 적었고 악력 검사에서도 20kg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감염에도 훨씬 취약해지고 회복력도 극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곧 면역력이고 생명력입니다. 노인의학에서 근육을 제2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육은 낙상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뭐 대수냐고 하실 수 있지만 70대 이후의 골절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엉덩이 뼈 골절이 생긴 환자의 30% 이상이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 부족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예전에는 들 수 있던 쌀 10kg 이제는 도저히 들리지 않는 경우, 또 한두 계단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 경우, 이 모든 게 사실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근육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와 근육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원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고기 먹으니까 단백질 충분히 먹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백질의 양과 질, 그리고 흡수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고기, 계란, 두부만 드시고도 여전히 근육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흡수율, 아미노산 조합, 섭취 타이밍이 모두 맞아야 비로소 근육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83세까지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단백질을 얼마나, 어떤 시간에, 어떤 음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환을 가진 환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침마다 국물 위주의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두 분의 근육량 차이는 무려 15%나 벌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이렇게 누적돼서 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육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골다공증, 면역력, 낙상, 심지어 암의 회복 속도까지 근육이 좌우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아시는 고기, 계란, 두부 외에도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고기보다 4배, 계란보다 6배 높은 단백질 식품부터 시작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근육을 되찾고 삶이 달라진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근육의 소실입니다. 사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계단 한 칸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 주저앉는 듯한 불안이 찾아오죠.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생활 습관, 영양 섭취, 그리고 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이 감소 속도는 2배로 빨라져서 매년 2%씩 10년이면 그 근육의 2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능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80세가 넘은 지금까지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다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소고기, 두부를 단백질의 대표 식품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음식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는데 왜 여전히 힘이 없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의 절대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균형, 흡수율, 그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까지 고려해야만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해장국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4배 이상 높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1g 들어있지만 황태는 무려 80g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마른 근육을 만들고자 할 때 이보다 좋은 식품은 드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황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황태에는 이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로 인해 근육 합성이 더뎌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소고기의 흡수율은 약 70% 정도인데 황태는 96%에 달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 활동이 떨어져서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황태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거의 완전히 흡수됩니다. 즉, 먹은 만큼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탁월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무릎이 아파 화장실도 가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둘레가 4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황태국을 아침 공복에 매일 한 그릇씩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믿지 못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2달 뒤에는 허벅지 근육이 7% 늘어 43cm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황태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전날 밤 찬물에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나트륨이 빠지고
아침 공복에 국으로 끓여 먹어야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아미노산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을 끓일 때는 마늘과 대파를 듬뿍 넣고 소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활용하면 감칠맛은 살아나면서도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오래 받으셨지만 근육이 부족해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황태국을 아침마다 섭취하도록 하자 석 달 만에 보행 속도가 20% 빨라지고 계단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육량 수치뿐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황태는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화 능력과 근육 합성 효율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 200g 이상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끼 국 한 그릇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황태와 유사한 먹태도 좋은 선택입니다. 먹태는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황태와 번갈아 섭취하면 씹는 즐거움도 있고 단백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뜯어 먹으면 식사 외 시간에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짠맛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자립적인 삶과 직결됩니다. 황태는 소고기보다 4배 높은 단백질 함량, 96%에 이르는 흡수율, 유신을 통한 근육 합성 효과, 그리고 위장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동시에 갖춘 식품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단순히 근육량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참치는 단순히 밥 위에 올려 먹는 통조림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참치는 단백질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치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는데 이것은 같은 양의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6배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이 적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실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기 없는 생선을 먹으면 허기가 빨리 져서 금방 배가 고프다. 하지만 참치는 예외입니다. 단백질 밀도가 높아 소량으로도 포만감이 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근육 합성은 인슐린과 함께 움직이는데 참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해줍니다. 참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타우린과 셀레늄입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 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인데 참치의 셀레늄은 이런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근육 소실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육류를 거의 드시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 오셨는데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루 한 번 기름을 제거한 참치 살코기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악력 검사에서 18kg에 불과하던 수치가 24kg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도 12% 증가했고 무엇보다 일상 속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참치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는 편리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에 헹궈서 사용하거나 기름에 절여진 제품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냉동 참치 스테이크나 신선한 생참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기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대입니다. 참치의 단백질은 흡수가 빠른 편이므로 운동 후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이 가장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젊은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노년층 환자들에게도 운동 직후 참치 샐러드나 참치죽을 섭취하게 했을 때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치는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뿐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 관여합니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참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약물 보충 없이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참치를 포함한 비타민 D 식품을 늘리면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흡연과 음주를 해오셔서 전신 근육량이 또래 대비 20% 이상 적었습니다. 참치와 채소를 곁들인 식단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3번 가볍게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근육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혈중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참치의 오메가3와 고품질 단백질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참치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고단백, 저지방, 오메가3, 타우린, 셀레늄, 비타민 D까지 모두 갖춘 근육 건강을 위한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통조림 형태는 주의가 필요하고 운동 후나 아침 시간대에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근육량 회복, 악력 향상, 보행 속도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새우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볍고도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단순히 술안주나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새우는 근육 건강을 위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식품입니다. 우선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21g 들어있으며 지방은 1g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순수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우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새우는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고기를 먹었을 때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우는 단백질 입자가 곱고 섬유질이 적어 위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새우를 권하면 속이 훨씬 편안하다는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하므로 새우는 노년층에게 최적화된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우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산화 스트레스와 직결됩니다. 운동 후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늦고 근육 소실로 이어집니다. 아스타잔틴은 이 회복 과정을 도와 손실을 줄이고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 피로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생기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와 근육통이 쉽게 발생합니다. 새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드문 단백질 식품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평소에 육류를 거의 먹지 않아 근육량이 또래보다 15%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주 3회 점심 식사에 새우 100g을 포함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시속 약 3km 정도로 느린 걸음이었는데 2달 후엔 시속 4km까지 빨라졌습니다. 즉, 걷는 속도가 확실히 개선된 거죠. 무엇보다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시길 예전처럼 힘이 빠지는 느낌이 줄고 생활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새우는 활용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새우를 찌거나 구워 먹어도 좋고
죽으로 끓이면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껍질째 끓인 새우탕은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새우나 가공 새우는 나트륨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되도록 신선한 생새우나 냉동 새우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새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새우가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참치나 연어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새우에 들어있는 EPA와 DHA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의 재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새우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근육량 증가뿐 아니라 근육의 질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지만 근육이 부족해 재활 과정에서 계속 넘어지셨던 겁니다. 제가 재활 운동 직후 간단히 새우죽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재활 속도도 크게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새우죽을 먹고 나서 운동 후 피로가 훨씬 덜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새우는 단백질 밀도가 높고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며 아스타잔틴과 미네랄, 오메가3까지 갖춘 종합적인 근육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알레르기 반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꾸준히 적절한 양으로 올바른 조리법을 통해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유지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은 곡물이자 콩류로 분류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의 고기라고 불릴 만큼 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인도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하루 식단의 중심에 렌틸콩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5g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달걀보다도 높고 두부의 2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근육 합성에 한계가 있는데 렌틸콩은 예외적으로 균형이 뛰어나 소고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철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근육으로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하고 엽산은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빈혈이 쉽게 오고 빈혈이 오면 근육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렌틸콩은 근육량 유지와 함께 체력 전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렌틸콩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관리입니다. 렌틸콩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든 분들은 식후 혈당이 쉽게 치솟습니다. 이때 렌틸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이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셨지만 단백질이 부족해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분께 하루 한 끼 흰쌀밥 대신 렌틸콩밥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달 뒤 공복 혈당은 평균 20mg/dL 이상 떨어졌고 근육량 검사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길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하루 종일 힘이 남아돈다고 하셨습니다. 렌틸콩은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바로 밥에 넣어 지을 수 있고 샐러드나 수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렌틸콩죽을 끓여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적고 단백질 보충이 손쉽습니다.
또 씹는 질감이 좋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렌틸콩이 특히 좋은 점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류를 섭취할 때 종종 동반되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부담이 없으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렌틸콩을 권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그 근육량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칼륨입니다. 렌틸콩에는 바나나보다 3배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칼륨 부족입니다. 렌틸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채식을 즐기셨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걷는 속도는 늦고 팔 힘도 약했습니다. 렌틸콩을 매일 저녁 한 공기씩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후 악력이 25kg에서 32kg으로 증가했고 허벅지 근육량도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전보다 활력이 넘치게 생활하셨습니다. 렌틸콩은 나트륨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는데 렌틸콩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즉, 단백질 공급뿐 아니라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잘 전환되도록 바탕을 다져줍니다. 정리하면 렌틸콩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철분, 엽산, 칼륨, 식이섬유까지 모두 갖춘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육류를 줄이면서도 근육을 지키고 싶거나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혈당 안정, 근육량 증가, 피로 개선, 활력 회복이 입증되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김은 흔히 반찬이나 밥을 싸 먹는 단순한 식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육 건강과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푸드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녹색 채소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특유의 해조 성분들이 근육 유지와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 100g당 단백질이 40g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말린 김 몇 장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실제로는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김의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아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밥에 싸서 먹는 몇 장의 김에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셈입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피로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 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대사 저하를 막아 근육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고 상처 회복도 늦어지는데 김 한 장에는 아연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보충될 수 있을 만큼 들어 있습니다. 김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근육 반응도 늦어집니다. 김은 동물성 식품 못지않게 B12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B12 부족 환자들에게 김을 식단에 추가하면 근육 약화와 손발 저림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평소 채식을 즐기시고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제가 아침과 저녁 식사에 김을 2~3장씩 챙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손발 저림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근육 피로감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은 근육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어르신들에게 김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을 때 근육통이 줄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나트륨과 기름이 과도하게 첨가되어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구운 김이나 생김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미김을 즐기고 싶다면 하루 2-3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은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밥 반찬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게 부숴 국이나 죽에 넣어 먹으면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과 미네랄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죽이나 미음에 김가루를 넣어 먹으면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위장 질환으로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셨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져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식단에 김과 두부 그리고 약간의 생선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넉 달 후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증가했고 하루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예전보다 힘이 붙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은 단백질,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등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바다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특히 위가 약해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적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이나 생김을 선택해야 하며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뿐 아니라 신경, 혈관, 면역력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식들은 단순히 밥상 위의 반찬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강력한 의학적 도구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장기와 뼈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기 쉽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고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황태, 참치, 새우, 렌틸콩, 김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는 소화가 편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회복식으로 좋고 참치는 오메가3와 고단백으로 근육 손실을 억제합니다. 새우는 소화율이 뛰어나 약한 위에도 부담이 없으며 아스타잔틴이 회복을 돕습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 근육 합성과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김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종합 영양제로 신경과 근육이 원활하게 협력하도록 돕습니다. 근육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활동,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부터 근육을 지키고 회복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근육은 서서히 회복되고 일상에서 체력과 활력이 살아납니다. 근육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삶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실천해본 방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 사례와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